하셨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테트라텍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부사장님까지 역임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워터앤에너지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회사를 창립하시고 대표이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네, 한국 방문을 환영드리고 특히 또 저희 학술 세미나를 위해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강신조입니다. 팀이 아니고 강신조입니다. 우리 제목은 오늘 초기 우수 처리 규제 그 성과 및 미래 도전이라는 제목을 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일을 해온 그걸 기본으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토론을 하시는 이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미시간 인주대학교에 있는 존 로스 교수를 같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 이유는 그분하고 여러 가지 같이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존 로스 교수는 미생물 하시고 바이러스 이런 거를 많이 하신 분이죠. 몇 년 전에 스톡홀름 워터 프라이즈를 한 분인데 우리 물 쪽에서는 그거를 물쪽의 노벨상이라고 그러죠. 그냥 이분은 평생 그것만 했어요. 바이러스와 미생물. 오늘 말씀드릴 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그동안에 미국에서 해온 일과 성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챌린지가 앞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챌린지가 뭔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뭐를 추천드리는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법적 근거는 아시다시피 클린 워터 액트라는 게 통과된 게 1972년에 닉슨 대통령 때 통과됐는데 결국 그 목적이라는 거는 Protection of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라고 해서 그거는 뭐 한국도 똑같은 거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법을 통과시킬 때 국민들한테 알려진 이제 표현이 클린 워터 액트를 통과시켜서 미국의 물을 스위머블, 피셔블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알렸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물을 퀄리티를 향상을 해서 수용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안전하게 피쉬를 할 수, 낚시질을 할 수 해서 잡아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별명을 붙였었죠. 근데 여기 딱 두 가지 중요한 게 법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말씀드린 게 미국의 물, 누군가 뭐를 배출을 하려고 그러면 퍼밋을 받아야 된다. 아무나 그냥 물을 미국의 물이라고 하는 거는 공공물이죠. waters of the state 그러면은 미국의 수계에 있는 물에다가 뭐든지 배출을 하려고 그러면은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건 허가를. 그래서 그거를 제도를 NPDES라는 이런 이제 약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 갖다 물 버릴 수가 없어요. 퍼밋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퍼밋을 만드느냐 하면은 그 지역의 수질 기준에 맞도록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기준은 2차 처리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각 지역의 수질이 다르니까 그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처리 수질이 뭐냐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맞도록 수질 기준을 맞춰라 이렇게 두 가지가 아주 독특합니다. 그러면 Water Quality Standard라고 그러는 것은 그럼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드링킹 워터 소스로 할 수 있는 거 상수도 수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토탈 바디 컨택트라고 해서 수영을 할 수 있는 물. 그다음에 세 번째는 partial body contact라고 해서 이거는 낚시질하거나 보트 타거나 물에 들어가서 뛰어놀고 하는 거 이런 거로 구분을 했어요. 그 법에. 그러면은 어떤 지역에서 볼 때는 이 세 개가 다 적용이 되는 데가 있겠죠. 그 동네에서는 그 세 가지 다 해야 되는 데가 있는데 어떤 동네에서는 두 가지밖에 못해요. 그 상수도 수원이 아닌 동네가 있거든. 그러면 토탈 바디 컨택이나 그 파셜 바디 컨택만 하면 되니까 수준 기준을 정할 때 그렇게 정합니다. 그러고는 특수한 일이 있는 지역에서는 그럼 따로 해라. 그래서 노란 하이라이트를 한 것은 지역에 따라서 뭐 특정 병원균이 논다든지 한다면 그거는 할 수 있다. 이런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 법의 그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오늘 말씀드릴 그 오버플로우라고 그러는 거는요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분류식 하수도에서 나오는 오버플로우는 그 SSO라고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Sanitary Sewer Overflow는 근본적으로 금지됐어요. 그러니까 분리수거된 지역에서 누가 공사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 흘러가던 오수가 바깥으로 흘러나갔으니까 그거는 반칙을 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SSO가 일어났을 때 해야 될 일은 이게 법률상으로 첫째 24시간 안에 온라인으로 리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전화를 걸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이제 대장균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정도에 따라서 그 주에서 그 위법을 했으면 이제 통보를 법적으로 하겠죠. 그 다음에 그럼 당내 어떻게 이런 걸 막을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그러고 이제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이제 정식으로 법을 어겼으니까 하고 통보를 해요. 그 다음에 correction program 플랜을 제출하라고. 이 다음에 이걸 어떻게 막을래? 그런데 그걸 correction 플랜을 제출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정도에 따라서 벌금을 매기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딴 이제 개수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SSO고 CSO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이거 함유식 수거가 있는 지역에서는 문제가 많으니까 금방 금지를 못하게 되니까 long-term control plan이라는 거를 제출하라 그래요. 그럼 long-term control plan이라는 거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 이 오버플로우를 막을 계획이다 하고서 공식적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럼 그 플랜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몇 년, 10년, 20년, 30년, 그 다음에 그 해저드가 뭔가 어떤 데는 특히 그 오염 물질들이 많이 있는 동네가 있을 거고 어떤 데는 좀 덜하고요. 근데 해저드가 뭔가 그 다음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 화수 관거를 개선을 하겠다든지 그렇지만 그거에다가 또 추가로 처리량의 캐파시티를 늘리겠다든지 그런 거를 포함을 시키고 그 계획서 안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그 비용을 감당하겠다는 파이낸셜 그거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이 계획인데 그 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으면은 그게 그 도시의 장기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까다로운 게 이거 파이낸셜 그게 미국은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니까 잘 사는 동네에서는 10년에 할 수 있고 못 사는 동네에서는 그 능력이 없으니까 20년, 30년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일단 이 플랜이 어프로가 되고 나면 그거는 법적으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롱텀 컨트롤 플랜이라는 게 어떤 데서는 10년, 어떤 데서는 20년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SSO 그럼 SSO 안에 뭐가 들었냐? 그럼 여기 뭐 한국하고 비슷할 겁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어떤 서스펜디드 솔리드 이런 것들은 부유물 이런 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 미국의 데이터가 많아요. 그 CSO 테스트를 여러 번 했으니까 첫 번째 있는 게 박테리아, 그다음에 바이러스, 그다음에 페라사이트, 펀자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룹이 있는데 백테리아를 하면은 흔히 이제 내 소화기 계통의 병을 일으키는 균들, 그다음에 타이포이드 그러니까 뭐 콜레라 이런 박테리아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그런 거 요새는 드물겠지만은 뭐 제가 하던 프로젝트 중에 인도 그런 데 가면 이런 거 수없이 있어요. 그다음에 바이러스는 여기도 한국에는 어떤 바이러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페라사이트로 들어가서 있을 거예요. 한국에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그럼 이런 미생물 병원균들이 어떻게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됐느냐 하면 첫째가 레크레이션 할 때입니다. 레크레이션 할 때 그 토탈 스윙을 하든지 토탈 바디 컨택이나 파셜 바디 컨택을 할 때 눈 이거 우리한테 들어오는 경로가요. 눈, 귀, 코, 항문, 비뇨기 계통, 그다음에 피부의 그 잘린 부분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제가 몇 개 모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두 번째가요. 그건데 두 번째 줄이 이게 옛날 2002년 거지만은 그 비치에 시나 공공단체에서 하는 비치가 크로싱이 됐든지 워닝 애드바이서를 한 것들이 25%래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그러니까 CDC라는 게 그 질병관리청이지 미국 CDC에서 한 게 그 케이스가 저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EPA 에스티메이션 찾아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뽑은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일본 동경만에서 그 CSO가 있은 다음에 누가 데이터를 보면 동경대학 교수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수원에 오염됐던 것도 여기 포함된 대로 실제로 그런 이제 들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넣었는데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이제 피쉬나 어패류 또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게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미국의
돼 있는 것 자료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뭔가 하면은 다 이런 위험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때 청계천 지나가는데 어떤 부인이 애를 데리고서 이렇게 다리를 물에 집어넣고 아주 기분 좋으니까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국민들한테 공고를 하느냐 미국서 그러면은 첫째 사인 판을 온 데다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민간단체들하고 수시로 연락망을 만들어 놔서 그런 오버플로가 있을 때는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는 라디오, 뉴스페이퍼, TV 이런 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새는 인터넷으로 하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비치 크로싱이 있다 그러면 금방 국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런 리스크를 알고 있으면서 그럼 우리가 롱텀 컨트롤 플랜은 어떻게 세우느냐? 그럼 이제 이런 도편을 많이 보셨겠죠. 그럼 저 왼쪽에가 도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이 처리장인데 처리장에 들어오기 전에 나가는 게 이제 컴바인 수호 오버플로가 있든지 세니터리 수호 오버플로가 있죠. 그 다음에 일단 처리장 안에 들어와서 바이패스를 한 것도 있죠. 캐패시티 용량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럼 이렇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 미국 설계 기준은요 주에서 허가를 받아서 공사하게 되고 우리 학교에서도 디자인 우리 커미티가 있어서 디자인 기준을 정해주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게 그건데요. 여기 10 state standard라는 게 10개 주에서 쓰고 있는 설계 기준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2에서 3 annual average flow에 2에서 3이면 승인을 받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시에서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설계 기준을 제출할 때 그럼 2에서 3까지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보면은 여기 보는 것 같이 피크는 5까지 올라가요. 5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간단히 이거를 서머라이즈 하자면은 제가 했던 프로젝트는 인도에서는 2Q면 돼요. 설계 기준에 바닷줄은 2Q면 됩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설계할 때 아주 좋아하죠. 쉬우니까. 한국이 3Q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그럼 long-term control 플랜을 세울 때 컬렉션 시스템에서 관광을 개통해서 줄일 만큼 줄이고 그럼 처리장에서 얼마만큼 처리를 할까 해서 대개 3에서 4, 5 되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면 비용이 커지니까 그럼 3에서 4를 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설계할 때 설계를 하고 승인을 받을 때 어떻게 그 기준을 정하느냐? 그럼 이거 이제 엔지니어들이 쓰는 크라이테리아들인데요. 첫째는 인필트레이션, 컬렉션, 수월 시스템에서 할 일이 있고 처리장에서 할 일이 있죠. 그럼 수월 시스템에서 할 일은 I&I removal, 그 다음에 스토리지 베이싱 터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심도 터널이라는 한국서 그러니까 미국서도 이거 많이 했었어요 초창기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리얼타임 컨트롤이라는 걸 해가지고 그냥 시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컴퓨터 집어넣고 센서를 집어넣고 컨트롤 디바이스를 집어넣어서 이쪽에서 저쪽하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해서 리얼타임 컨트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컬렉션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있고
그럼 처리장에서는 그럼 처리장에서 처리할 그 캐패시티를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처리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스토리지, 그다음에 추가 트리트먼트 하나, auxiliary 트리트먼트, 그다음에 블렌딩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 커브가 들어오는 수량이라고 그러면 이 하이드로그래프 여기 까만 줄을 차차히 바닥에 있는 게 이게 건기의 처리 능력이고 캐패시티고 그다음에 웨더 캐패시티가 여기 있고 그럼 그 사이에 이 커브 밑에 있는 요만큼은 새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해결하는 방식이 reduce INI, 그러니까 그거를 방거 안에서 들어오는 짐수 양을 줄이고 그 다음에는 스토리지 하는 캐패시티를 늘리고 그 다음에는 처리 용량 캐패시티를 늘려라. 그러니까 컨셉은 간단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 실제로 이 하이드로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 이제 이 색깔로 된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그냥 확 그 처음엔 오는 퍼플 색깔 이거는 어떻게든지 관거를 손을 봐서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럼 처리장 안으로 들어오면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첫째는 여기서 보여드린 거는 이게 1차 처리장입니다. 심지어는 하되 2차 처리 이 바이올로지컬 트리트먼트는 못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2차 처리라는 행위들을 살짝 돌려서 섞어서 내보내는 걸 블렌딩이라고 합니다. 섞어서 내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섞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세컨다리는 모호하면서 2차 처리는 모호하면서 1차 처리를 거친 물을 가지고 와서 살균 소독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일로 나가는 물은 살균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된 데도 있고 한편 딴 데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 와이프에서만 할 게 아니라 여기서 처리도 좀 하자. 1차 처리 이상으로 뭐 처리를 해서 일로 보내서 블렌딩을 하든지 하고 저기 살균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직접 따로 살균 소독을 하든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도 많이 이걸 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auxiliary treatment라고 해서 우수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제 좀 살균 소독을 하는데도 보통 2차 처리된 맑은 물을 가지고 할 때하고 달라요. 여기 우수에 들어온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UV 자외선을 쓰려고 그러면은 그 안에 파티클들이 그 오염물질이 있으니까 잘 안 돼요. 그럼 화학적으로 하면은 돼요. 그럼 화학적으로 하는 그런 초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데서는 또 목표를 타겟을 무슨 병원균을 하겠는가 그거에 따라서 또 테크놀로지를 고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비교된 거예요. 그럼 오버플로우가 오는데 첫 번째 여기 염소살균, 클로린 다이옥사이드, 오존, UV 그러니까 이제 그 테크놀로지를 선택할 수가 있죠. 자기들 그 지역의 수질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UV를 할 것 같으면은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같은 여기 살균하는데 for log라고 그러죠. 로가리즘으로 그러니까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그 숫자를 줄이는데 이 내작용 같으면
잘못 눌러. 그러니까 이 UV 자외선으로 쏘일 때 맨 끝에 있는 이 대장균은 조금만 해도 잘 죽어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아데노 바이러스 같은 거는 이쪽에는 5만 멤버 되는데 단위가 그거는 100이 넘어야 돼요. 10,000배로 줄이는데.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클로린으로 해도 이거는 딴 데 베이스인데요. 3log 1000배 줄이는데 이콜라이 내장균 같은 여기 클로린 도세지가 0.09면 되는데 바이러스 같으면 3log를 줄이는데 13. 그다음에 giardia cyst 같으면 30몇 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하는데 그 수질에 따라서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처리장에 들어와서 그럼 처리를 하자 그러면은 일단 시작이 1차 처리입니다. 1차 처리를 하고 확인을 하자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크게 나눠서 이 세 가지 그룹의 테크놀로지들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침전시키는 방법, 그게 재래식이죠. 침전시키는 데다가 이제 근래에 와서 추가하는 게 그 안에 여기 맨 끝에 여기 바닥에 있는 거는 코어맥이라고 그러는 거는 매그네틱이 들어있는 그런 모래를 집어넣어서 침전을 빨리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 위에 액티플로라고 그러는 거는 작은 모래알들을 섞어서 집어넣으면 잘 가라앉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근래에 나오는 이제 테크놀로지는 필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요구를 하는데 천으로 필터를 천으로 필터를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딴 미디어를 써서 하는 게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시설을 해놔도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맨날 오는 비가 아니니까 비어놨다가 비 올 때 가동을 하고 끝나면 또 청소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우리 같은 추운 데 사는 눈이 녹을 때 이게 또 대량으로 들어옵니다.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눈이 30cm, 40cm 쌓여 있는데 갑자기 하루가 온도가 확 올라가면 다 녹죠 그게. 그럼 이거 들어오는 물이 찬물이 들어와요. 이것도 또 골치가 아프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그 직원들도 이럴 땐 그쪽으로 또 다 직원들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는 또 슬러지대로 따로 처리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또 냄새도 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오퍼레이션 하는 것도 사실은 알고 개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 했더니 미국의 성과가 어떻느냐. 이게 굉장히 비싼 슬라이드입니다. 그동안에 미국에서 몇 조를 써가지고 100조 이상을 썼어요. 달러로. 100 빌리언 달러 이상을 써가지고 성과가 뭐냐. 첫째, 현재 이 CSO가 있는 도시의 인구가 4천만이다. 40 밀리언. 823개 도시에 사는 사람이 4천만 명이에요. 그 도시에서 나오는 물들이 아직도 CSO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폴, 나가는 파이프가 현재 아직도 9,000개가 있어요.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럼 오버플로우 양을 쟀더니 2004년에 그 흘려내 보낸 물의 양이 850 빌리언 갤런이에요. 그러니까 빌리언이 10억이죠. 그러니까 8,500억 갤런이 2004년에 나갔는데 2020년 리포트에 50% 줄었대요. 그러니까 성과가 좋은 거죠. 돈은 한 100조 달러가 들어갔는데
그럼 이제 현재 계획에 의하면 끝나는 거는 2040년까지 가요. 그래도 못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거는 작은 동네들, 너무 경제 재정 형편이 못한 동네들은 시간을 더 달라고 그래서 아직도 그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새로 나온 게 이제 그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그래서 이 빗물이 바로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잔디를 심고 그 정원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도 돈을 세이브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 IT를 포함해서 이제 하는 게 스마트 데이터 시스템 있고 스마트 수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가 더 드리겠어요.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뭐가 새로운 게 있느냐 현재 그래서 이 새로 나타나는 것들 첫째가 스마트 수어입니다. 스마트 수어라고 그러는 거는 그 리얼타임 모니터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실시간 이런 것들을 해서 모델링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모으니까 거기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리얼타임 컨트롤을 합니다. 리얼타임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은 관료가 5개, 6개, 7개, 8개 있을 때 한쪽에는 비가 오고 한쪽에 비가 안 온다면은 실제 시간으로 연결을 해서 이쪽을 저쪽으로 옮기고 저쪽을 이쪽으로 옮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몇 가지만 적어놨는데요. 예를 들어 이 첫 번째 거는 보시면은 여기 조금만 넣으신데 사우스 밴드 인디아나가 센서가 120개예요. 그랬더니 그 발륨을 70%를 줄였다 이거예요. 적은 도시인데. 그러니까 돈은 자기들이 썼지만은 그 캐피털 코스트도 줄이고 O&M 코스트도 줄일 수 있더라 이거. 덜 지었으니까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돈도 들고 유지비도 많이 드는데. 그다음에 리얼타임 컨트롤로 하는 게 저희 프로젝트가 이게 중간에 있는 그 루이빌 제퍼슨 카운티 이게 켄터키에 있는데 리얼타임 컨트롤 해가지고 그래서 CSO를 빌리언 갤런씩을 줄인다 이거 1년에. 그리고 공사비를 2억 불을 세이브했다 이거. 왜냐면 옛날에는 관은 설치만 해놓고 물이 들어오면 좋고 안 들어오도 괜찮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쪽 관을 저쪽 관하고 연결을 해서 새로운 높은 그 수도관을 짓는 것을 피하는 거죠. 그리고 뭐 그랜드 래피드 미시간이라는 거는 플로우 미터를 90개를 넣었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관만 지어놨지 얼마만큼 글로 들어오는지는 몰랐어요. 그래 그렇게 하고 보니까 그러고는 비도 여기 게이지를 여러 개 우량계를 나와가지고 이쪽과 하고 저쪽과 하고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많이 세이브하게 됐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 테크놀로지를 써서 공사비를 줄이고 유지관리비를 줄이면서 하니까 그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은 좋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거로서 한국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에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뉴 테크놀로지라고 지금 이 한국의 무광택의 투모로우 워터에서 하는 프로티우스라는 이게 있는데 이게 뭔가 독특해요. 아주 독특한 이유가 이 물이 그런 물을 밑에서 여기 밑에서 이렇게 우로 지나가게 하면서 그 안에 여기 그 플라스틱 미디어가 있어서 필트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루 지난 다음에 여기 그 여러 가지 그 미디어 층에 저기 솔리드가 축적이 되면은 역세척을 해서 이런 간단한 원리인데 여기 엔지니어들 많으시지만 그걸 왜 생각을 못했을까요? 근데 문광택에서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헤드로스가 그 미는 힘이 요 정도면 돼요. 5 to 6 feet 정도의 물에 헤드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렇게 밀어주니까 7분에서 10분이면 끝나요. 근데 일반 침전지는 1시간 반, 2시간, 3시간이 걸려요. 이건 중력으로 깔아앉는데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오래 걸렸는데 요거는 약간 수압으로 밀어주니까 10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혁명이죠. 우리 과거의 그 기술에 비해서. 그리고 이건 필트레이션을 하니까 에피션시가 70% 보통 나와요.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 중랑 물재생센터에 2017년부터 돌아가고 있고 서남에서 2020년부터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도 그 매료가 돼가지고 그래서 미시간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했습니다. 1년 13개월 동안. 그리고 밀워키 위스콘신에서 작년에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미국에서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생각하기에 한국도 됐다고 미국 사람들이 금방 그들을 안 믿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7분에서 10분에 끝을 내니까 부지가 80%가 절감이에요. 처리장 가보면 제일 땅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그 침전지거든요. 이걸 하면은 80%를 절감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케미칼을 안 쓰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참 독특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친구들이 연구를 많이 하니까 그 깊이가 베드 그 층의 깊이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미리의 사이즈를 큰 거 쓸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이게 상당히 이런 그 좋은 혁명적인 기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밀워키 작년에 테스트한 데이터인데요. 뭔가 그 왼쪽에는 그 처리 효율 80%, 90%, 100% 이렇게 돼 있고, X쪽 측으로 오른쪽으로 있는 거는 점점 로딩을 올렸어요. 여기 보면 로딩을 계속 올려도 이 리무벌 그 효율이 70, 80% 계속 되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기존 침전지예요. 그러니까 이 조금만 많이 하면 뚝뚝 떨어져요. 이렇게 효율이. 당연하죠. 이건 아이작 뉴턴 중력 법칙에 따라서 그건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약간 그 헤드로 쓰니까 7분, 10분이면 됩니다. 이런 그렇게 테크놀로지가 있어서 지금 미국에서 이걸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다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챌린지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가 클라이밋 체인지입니다. 기후 변화가 생기면서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 게 그 인텐시티가 올라가고 로컬라이즈해서 어떤 데는 오고 어떤 데는 안 오고, 그리고 자주 와요 비가.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그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냐? 예를 들어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럼 70mm 시간당 100mm 시간당, 작년에 뭐 어디 강남은 140mm 시간당 왔다는데 그 참 뭐를 우리가 설계 기준으로 해야 될까? 그 다음에 그럼 그거를 우리가 다 모아서 보낸다 그러면은 그 리스크가 우리가 이건 헬스 리스크 그거를 우리가 받아서 처리를 모아서 처리 안 하면은 그게 지금 그 수개로 넘어가니까 우리 휴먼 헬스 리스크가 어떨까? 그걸 지금 알아봐야 되겠죠. 당내 계획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현재는 없죠, 그렇게. 그 다음에는 또 피쉬하고 셀피쉬, 어패류 이런 무슨 영향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죠 지금. 그리고 모니터링도 그동안에는 대장균만 가지고 했는데 이제 요새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이 나오니까 새로운 모니터링 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고 지나갈 거는 자금을, 공사금을 어디서 내느냐. 뭐 한국은 한국대로 하지만 미국은 아주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affordability라는 게 있어가지고 공공단체에서 예산을 세울 때 여기 상하수도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 집안의 인컴의 2%를 초과하지 못하는 게 노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도시에서는 잘 사는 동네에서는 잘 돌아가니까 2%를 쓰는 공사를 하려면 굉장히 예산이 넉넉해요. 못 사는 동네에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주에서 주는 차원을 해도 그 2% 선을 넘는 곳에서는 10년, 20년, 30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공사 스케줄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제3국에서는 미국은 아닌데 그런 지역에서는 원리금을 탕감해주는 그런 제도를 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못 사는 동네에서는 인감이 적은 데서는 그럼 원금의 예를 들어 30%를 깎아주겠다. 그런 걸 봤어요. 그럼 그 도시로 보면은 그 30%를 받으니까 우리도 우리 공사를 20년 안에 끝내고 여전히 우리 부담은 2% 안에서 할 수 있더라.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요새 아까 말씀드린 테스트도 이제 여기 우리 김 교수도 좀 하시는 분야일 거예요. 옛날에 바이러스 테스트 시간이 걸리잖아요. 요새는 PCR 테스트라는 것도 이제 새로운 기술로서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비얼 소스 트래킹이라고 해서 좀 넓게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도움을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이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때가 됐다. 한국도 지금 G8 국가가 됐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현재 들어오는 하수는 보도 처리도 하고 잘하고 또 결과도 좋고 얼마나 잘하는지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많죠. 그런 만큼 한국이 지금 발달이 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 이 오버플로우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마스터 플랜을 추천드립니다. 이 마스터 플랜을 단기 이제 계획을 하면은 첫째 해야 될 일이 베이스라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오버플로우 되는 양이 얼마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데이터를 뽑아서 우리 베이스라인을 결정을 알아놓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장래 계획을 하는데 어디는 급하고 어디는 좀 덜 급하고 그래서 프라이오리티를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한 거는 프라이오리티 타겟을 이 리스크 레벨에 따라서 정해서 어떤 도시는 괜찮을 거고 어떤 도시는 꼭 해야 될 거고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러고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데는 10년 계획을 세우든지 어떤 데서는 30년 계획을 세우든지 이런 계획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해하고 참여해서 합의점을 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마지막으로
이 오버플로에 대해서 한국이 이제 때가 됐다.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좋은 발표